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체코 원전 2기 수주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게 전체 규모가 보니까 약 180억 달러에서 뭐 187억 달러, US 달러로 그 정도 된다고 하죠. 근데 이 기쁘 소식하고 같이 국내에서는 웨스팅하우스, 그 WEC라고 하죠.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글로벌 합의 이걸 두고 뭐 50년 노예 계약 이런 자극적인 말까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 뭐 심층 분석 보고서도 있고요. 웨스팅하우스 보고서 v5.txt,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나 로이터 같은 외신 보도들, 또 미국 에너지부 DOE나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 규정, IAEA 가이드라인까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같이 보면서요. 이 합의가 진짜로 우리 산업, 특히 그 국내 원전 공급망의 핵심 기업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이런 기업들한테는 과연 어떤 애비가 있는 건지 그 실체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뭐 복잡한 논란들이 많은데 여기서 좀 핵심 정보를 명확히 하는 거, 네, 이게 오늘 저희 목표고요. 단순히 뭐 숫자 나열하는 거 말고요. 그 의미를 좀 같이 해석해보고 그래서 결국 누가 무엇 때문에 얼마를 또 어떤 방식으로 부담하는 구조인 건지 실질적인 영향은 뭔지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좀 보면요. 2025년 1월이었죠. 그때 웨스팅하우스 WEC하고 한수원 간에 그동안 좀 오래 끌었던 지식재산권, IP 분쟁 이걸 일단락 짓고 앞으로 협력하자 이런 글로벌 합의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인 조건은 비공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 언론 통해서 50년이라는 기간이라든지 로열티 문제, 또 특정 WEC 기자재 패키지를 꼭 사야 된다 이런 의무 구매 조건, 그리고 일부 시장은 좀 진출이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된 거죠. 아, 네. 그리고 바로 그 뒤였죠. 6월에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원전 2기 짓는 그 최종 계약이 딱 체결된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상당하죠. 180억에서 187억 달러.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정확한 숫자, 그리고 그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이걸 좀 짚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체 계약 규모는 2기의 그 정도 금액인데 보통 분석할 때는 좀 편하게 1기당 기준으로 보거든요. 체코 계약의 기준으로 보면 1기당 대략 한 9.0B, 그러니까 90억 달러죠. 여기서 9.35B, 93억 5천만 달러 사이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비용 구조를 좀 요약해보면요. 핵심은 이 두 문장으로 딱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수치 요약입니다. 1기 총액은 9.0에서 9.35B로 보고 로열티 0.175B, 약 1.9%, WEC 패키지 0.650B, 약 7.0에서 7.2%, 합계 약 0.825B, 약 8.82에서 9.17%입니다. 네, 그리고 이 비용을 그럼 누가 내는 거냐? 여기에 대한 요약인데요. 이 비용은 EPC 총액에 내재되어 발주국이 부담하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아, 잠깐만요. 그러니까 1기당 전체 비용의 한 9% 정도. 그게 WSC 관련 비용인데 그게 이미 총 계약 금액 안에 이렇게 녹아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그 프로젝트를 주문한 체코, 발주국이 부담하는 구조다. 이 말씀이시네요.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또 9%라는 숫자가 업계 관행으로 봤을 때 좀 합리적인 수준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대규모 플랜트, 특히 원전처럼 복잡한 시설의 EPC 계약 있지 않습니까? 설계, 조달, 시공, 일괄 계약. 여기서는 보통 기술 라이센스 비용이나 핵심 설계 데이터 사용료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총 비용을 발주처, 그러니까 고객이죠. 고객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관행이에요. IAEA 기술 보고서 같은 데서도 이런 방식을 확인할 수 있고요. 9%라는 비율 자체는 프로젝트 특성이나 협상 조건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안에 핵심 기술 라이센스라든지 특정 중요 기자재 가격까지 포함된 걸 감안하면 아주 이례적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약 9% 비용은 크게 보면 한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로열티인데요. 전체의 약 1.9%, 금액으로는 한 0.175B 정도. 이건 그 APR 1400 원전 설계 자체, 관련된 수많은 기술 문서들, 운영 소프트웨어 같은 지식재산권, IP 사용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WAC 패키지 의무 구매 조건입니다. 이건 전체의 약 7.0%에서 7.2% 정도 되고 금액으로는 한 0.650B 수준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원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뭐랄까 두뇌 역할을 하는 계측 제어, INC, Instrumentation and Control System 같은 특정 핵심 기자재하고 관련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앞으로는 그냥 줄여서 INC라고 부를게요. 이 패키지는 반드시 WAC에서 사야 한다 이런 조건인 거죠. 아, 네. 바로 이 지점이군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가장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 APR14 공동훈 모델의 뿌리가 된 기술, 그러니까 시스템 80 플러스의 기본 특허는 이미 2007년쯤에 만료된 걸로 다들 알고 있는데 왜 지금 와서 그것도 50년이라는 엄청 긴 기간 동안 로열티를 내야 되냐 이거죠. 예전에는 뭐 기술 그냥 받은 거다, 로열티 없다 이런 인식이 좀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그런 건지 명쾌하게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요. 네,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이게 논란의 진짜 핵심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할 게 있어요. 특허 만료, 이게 곧 관련된 모든 권리가 다 사라졌다거나 기술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독립했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자료에 나온 비유 있잖아요. 레시피와 요리책 비유. 이걸로 설명하면 이 복잡한 상황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아요. 특허가 만료되면 그 기술의 기본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레시피 자체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게 돼요. 하지만 맛있는 요리를 정말 완벽하게 만들려면 레시피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레시피 말고도 중요한 게 여전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첫째는 저작권이 있습니다. 수만 페이지나 되는 상세 설계 설명서, 도우면, 운영 절차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INC 시스템 소프트웨어 코드처럼 아주 복잡한 것들. 이건 그냥 아이디어가 아니라 창작물이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저작권 보호를 받아요. 이건 마치 요리책에 담긴 아주 상세한 설명이나 따라하기 쉬운 사진, 편집 디자인 같은 거죠. 레시피는 공개됐어도 요리책 그 자체는 여전히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둘째는 영업비밀하고 노하우입니다. 레시피에는 안 적혀 있는 아주 상세한 공정 조건이라든지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얻은 데이터, 품질 관리 노하우, 재료의 미묘한 배합 비율 같은 것들. 이건 공개되지 않은 비법 양념이나 최적의 숙성 시간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은 계약을 통해서 비밀로 유지되고 보호됩니다. 셋째는 규제 관련된 데이터와 인증 문제입니다. 이게 특히 중요한데요. APR1400이 2019년에 미국 NRC로부터 표준 설계 인증, DC를 받았잖아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과인데 이게 그냥 설계도만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이 설계가 안전하다는 걸 입증하는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안전 해석 데이터 패키지. 이게 미국이 아주 엄격한 규제 당국의 검증을 통과했다는 의미거든요.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출할 때 이 NRC 인증하고 관련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한 참도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이걸 처음부터 다시 다 만들어서 검증받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말 간과할 수 없는 건데요. 바로 수출 통제 규정입니다. 이건 특허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특히 미국의 810 규정이 아주 핵심적인데요. 이건 미국 에너지부 DOE 소관인데 미국에서 유래한 핵기술이나 관련 중요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통제하는 규정입니다. 즉, 특허가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기술 지원이나 핵심 데이터를 이전하려면 미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것 말고도 핵물질이나 장비 수출입 통제하는 810 규정 NRSC 소관이라든지 미국과의 포괄적인 핵 협력 틀인 123협정 같은 것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기본 특허가 만료됐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모든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유효한 저작권, 영업비밀, 규제 승인 데이터 패키지, 그리고 미국의 수출 통제 규정 같은 여러 겹의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려면 결국 대가가 필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로열티나 특정 품목 구매 조건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2025년 합의는 바로 이렇게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잠재적인 분쟁 요소들을 로열티 얼마, 패키지 얼마 하는 식으로 구체적인 상업적 조건으로 딱 정리해서 불확실성을 좀 관리하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와, 이게 특허 만료는 그냥 빙산의 일각이고 그 아래에 저작권, 노하우, 규제 데이터, 수출 통제라는 엄청 큰 빙산이 숨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복잡하네요, 정말. 자, 그럼 이 복잡한 배경을 이제 좀 이해하고 나서 다시 좀 현실적인 질문으로 돌아와 볼게요. 이 합의가 결국에는 국내 원전 공급망,
특히 그 원자로라든지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기기를 만드는 국내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까요? WEC 몫으로 돌아가는 게 아까 약 9%라고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이 점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일 텐데요. 보내주신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합의로 인한 실질적인 타격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몇 가지 측면에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가격하고 마진 측면인데요. 앞서서도 강조했지만 로열티 약 1.9%죠. 이건 기본적으로 EPC 총액에 반영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발주국이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로열티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내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 예를 들어 뭐 핵심 주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이익률, 마진을 직접적으로 깎아먹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이 돼요. 둘째는 물량 측면인데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WAC 패키지 의무 구매 조건 한 7.0%에서 7.2%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국내 주력 공급망에 미치는 실제 파급 효과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그 WAC 패키지의 범위가 특정 품목으로 좀 한정된다는 점입니다. 주로 아까 언급했던 INC 시스템처럼 WAC가 좀 강점을 가진 특정 핵심 기술이나 기사재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데요. 이 WEEC 패키지는 국내 기업들이 주로 생산하는 주력 품목들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단계에서 조율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기업들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원자로, 증기 발생기, 터빈 발전기 이런 대형 주기기들하고 WEEC의 INC 시스템은 서로 다른 영역이거든요. 따라서 프로젝트 설계할 때 이 둘 사이의 교집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WEC 패키지가 국내 기업의 수주 물량을 잠식하는 효과를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WEC 패키지 구매 때문에 국내 공급망의 전체 파이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 크기는 전체 계약 규모 대비해서 보면 한 자릿수 퍼센트 내에서 관리가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고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1기당 총액 9.0빌리언 중에서 로열티하고 패키지 비용 0.825 빌리언 정도를 제외하더라도 여전히 약 8.18빌리언 정도, 이 정도가 국내 공급망을 포함한 여러 협력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장, 뭐 애드레스벌 마켓이라고 하죠. 이게 남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째로 좀 강조할 점은 EPC 주도권입니다. 실제로 원자력 발전소를 설계하고 필요한 기자재 사고, 현장에서 건설을 총괄하는 이 EPC 역할은 여전히 한국이 주도권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웨스팅하우스 WAC는 과거에 미국 안에서 AP1000 원전, 그 조지아 보그트라고 사우스캐롤라이나 BC 서머 프로젝트였죠. 거기서 건설 지연되고 비용 엄청 초과되고 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파산보호 신청까지 갔었거든요. 그 이후로 WEC는 직접 EPC 사업을 하는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자기들이 잘하는 기술 라이센스 제공이나 서비스 그리고 INC 같은 핵심 기자재 공급, 여기에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꾼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원전을 짓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역할은 한국이 맡고 WEC는 핵심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인 역할 분담 구조, 이게 형성될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EPC 주도권을 한국이 계속 가져간다는 점은 중요해 보이네요. 근데 그래도 여전히 좀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일부 국가 같은 특정 시장은 진출이 좀 제한될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힘들게 수출길 열었는데 특정 지역은 WEC 없이는 못 들어간다. 이러면 그것도 상당한 제약 아닌가요? 자료들, 특히 파이낸셜 타임즈, FT 같은 외신에서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시장 접근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동시에 좀 흥미롭게도 웨스팅하우스 WEC하고 한국 수력 원자력 KHNP 간의 조인트 벤처 JV 설립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점도 같이 보도가 됐어요. 이 JV 설립 논의는 단순히 시장 제한 가능성에 대한 방어적인 조치라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WEC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IP죠. 그리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 또 미국 포함해서 주요국의 복잡한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나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한국이 UAE 바라카 원전 건설 등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입증한 아주 탁월한 EPC 건설 능력, 운영 역량과 결합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즉, 양쪽의 강점을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려는 전략인 거죠.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이런 JV 구조를 통해서 실무적으로 그 시장 접근 제한이라는 장벽을 넘어서거나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종 그 원전 기술 강국인 프랑스하고 비교하면서 왜 우리는 이런 제약을 받냐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요. 프랑스는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사도 길고 원자력 생태계를 잘 구축했기 때문에 미국의 8월일 같은 수출 통제 규정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기술에 기반을 둔 한국을 포함해서 다른 많은 나라들은 미국과의 123 협정 같은 국제적인 틀 안에서 원자력 협력을 진행해야 하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어요. 따라서 한국만 특별히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기보다는 주어진 국제 규범이나 시장 환경 하에서 JV 같은 전략적인 파트너십 설계를 통해서 실리를 좀 극대화하려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JV 논의가 단순히 제한을 피하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강점을 활용해서 더 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그런 전략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이런 거네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 모든 논의를 좀 종합해 볼 때 이번 웨스팅하우스와의 글로벌 합의,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논란은 여전하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핵심을 좀 요약하자면요. 이번 합의는 분명히 50년이라는 기간이나 로열티 지급 방식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될 만한 지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산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동안 잠재적인 리스크로 계속 남아 있었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해외 원전 수출의 안정성을 높이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복잡하게 얽혀서 언제 터질지 몰랐던 IP 분쟁 가능성, 그리고 해석도 좀 모호하고 예측하기 어려웠던 파트 80팩 같은 미국 수출 통제 규정 관련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을 비록 비용, 그러니까 로열티나 패키지 구매라는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예측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상업적 조건으로 명확하게 정리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거죠. 일종의 교통 정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국내 원전 공급망 입장에서 그 영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첫째, 로열티는 EPC 총액에 포함돼서 발주처가 부담하는 구조니까 국내 기업의 직접적인 마진 감소 요인은 아니다. 둘째, WEC 패키지 의무 구매는 INC 같은 특정 핵심 기자재로 범위가 한정되고 또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국내 주력 품목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설계 조율이 가능해서 물량 잠식 효과는 제한적이다. 셋째, 원전 건설의 핵심인 EPC 주도권은 여전히 한국이 확보하고 있다. 넷째, 우려했던 시장 접근 제한 문제 역시 보도된 것처럼 JV 설립 등을 통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가능성이 열려 있다. 네, 따라서 보고서가 내린 결론처럼 국내 기업의 핵심 역량, 주기기 생산 같은 거죠. 이건 지키면서 해외 시장 진출은 WEC와의 안정적인 협력 관계, JV 같은 걸 통해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확장한다. 이런 큰 틀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이다. 이런 분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물론 앞으로 실제 JV 조건 협상이라든지 프로젝트별로 패키지 품목을 어떻게 구성할지 이런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서 어떻게 우리 산업의 이익을 최대한 반영하고 영리하게 관리해 나가느냐, 이게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글로벌 합의를 둘러싼 여러 복잡한 논점들을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좀 깊이 있게 들여다봤습니다. 표면적으로 보이는 50년 계약이나 로열티 지급 같은 자극적인 문구 너머에 있는 산업적인 현실, 그러니까 비용은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지, 또 특허 만료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기술 의존성의 다층적인 모습, 그리고 피할 수 없는 국제 규제 환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결국 핵심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가, 이게 단순 특허가 아니라 저작권, 노하우, 규제 데이터 접근성, 특정 핵심 부품을 포함한 복합적인 가치, 그리고 그 비용을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EPC 총액에 포함돼서 발주국이 부담한다는 거,
이걸 명확히 구분하는 게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덧붙이자면요. 특허라는 단일 권리가 만료되더라도 그 기술을 둘러싼 저작권, 영업비밀, 또 수십 년간 쌓인 운영 데이터와 노하우, 그리고 각국의 까다로운 규제 승인 요건이나 국제적인 규범이라는 아주 복잡하고 끈끈한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걸 원활하게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계약이라든지 파트너십이라는 상업적인 해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 점도 좀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과 웨스팅하우스의 사례처럼 각국의 기술적인 강점과 약점, 복잡한 국제 규제와 지정학적 역학관계, 그리고 지식재산권 문제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 다양한 형태의 파트너십 모델이 앞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어떻게 재편해 나갈지 한번 주목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미래 에너지 지형을 예측해보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남겨두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